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고혜림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인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가까이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물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을까요? 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배우 이은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 중국에서 총 25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지입니다. 활동명은 은지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활동명이 좀 신기한데요. 은지 언니라고 되어 있네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제가 라이브 커머스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좀 리뷰하는 컨텐츠나 그런 영상들 제작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좀 언니만 믿고 따라와, 언니만 믿고 사, 언니만 믿어, 뭐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은지 언니라고 활동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이은지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좀 시청자들이 나 저 물품 좀 사고 싶은데 좀 친한 옆집 언니가 알려주는 느낌으로 은지 언니 이렇게 만드신 거군요. 그쵸? 이은지 하면은 조금 흔한 이름이잖아요. 성도 그렇고 흔해서 예전부터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은지 언니 하면은 딱 뭔가 귀에 쏙쏙 박히는 네. 느낌도 들고 해서 네.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뒤에 언니자를 딱 붙이니까 진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언니가 한 명 그쵸? 있는 것 같고 그 언니가 소개해주는 물품은 좀 신뢰할 만하고 딱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장명 센스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또 이런 여러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델 일도 하시고 뭐 방송 일도 하시고 배우라는 일까지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해서 좀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어요. 고등학교는 심양에서 심양 외고를 다녔고 그리고 대학교는 북경에서 어원대학교를 다녔는데 유학을 하면서 그때는 좀 한류 열풍이어서 중국 친구들이 되게 한국 여자들, 한국 연예인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때 우연치 않게 제가 놀러 갔다가 캐스팅을 당하게 됐어요. 길거리 캐스팅 같은 건가요? 아니 그때 좀 술집 바 같은 곳이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중국 어떤 이쁘장한 여성분한테 이제 말을 걸었는데 그분이 이제 영화 제작사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너 동생도 괜찮은데 한번 오디션 보러 와봐. 한번 모델 쪽이나 뭐 배우 쪽도 관심 있어? 하면서 우연찮게 제가 캐스팅을 이렇게 당하게 돼서 면접을 보게 됐는데 네. 또 운이 좋게 그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그맣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16년 동안 지속된 것 같아요. 아니 면접을 가서도 이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에너지를 또 발산하고 오셨나요? 제가 이제 평소에 되게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이제 놀기도 좋아하고 이제 자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평소에 너 되게 에너지 있다. 뭔가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좀 많이 듣는데 그때도 좀 자신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연기를 배우고 엄청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때 이제 조선족 감독님이 저를 조금 그래도 눈여겨보셔서 그때 또 찾는 역할이 또 한국 여자 역할이었어요. 네. 한국 여자인데 좀 이렇게 철없는 부잣집 딸내미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때 이제 우연치 않게 캐스팅을 제가 네. 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영화를 이제 촬영을 했는데 첫 영화가 2천만 관객을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네. 자연스럽게 이제 블로그나 SNS를 중국 쪽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팬이 조금씩 늘어나고. 네, 케이스입니다. 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라 스케일이 남다른 게 2천만 관객이 동원이 됐다. 시작이 좀 사이즈가 벌써 좀 화려하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연기나 모델 일 이쪽으로도 활동을 하셨으니까요. 어떤 활동을 좀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웹드라마 2천만 관객수 찍었던 타이 아이니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거는 태국 너를 사랑해 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는 태국이랑
중국이랑 한국 세 국가의 이제 합작 영화인데 저는 거기서 한국 주인공인 최미진 역할을 맡았어요. 네, 그 작품이 있고 그리고 대표작에서는 또 내 여자친구는 천사라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귀신으로 나와요. 좀 판타지 영화인데, 네, 그것도 웹 영화인데,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이게 볼 수 있도록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웹드라마 지금 죽여주는 여자의 지금 주인공으로 지금 계속 정말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촬영 웹드라마 중이시군요. 죽여주는 여자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모델 활동으로는 제가 이제 뭐 참가했었던 대회들이 많은데 이제 미스 투어리즘 대회라고 해서 이제 세계 여행 모델 대회 거기서 이제 미를 수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머슬매니아 상하이의 미즈 비키니 1등 했었고 그리고 이제 환경지킴이 세계 모델 대회에서도 1등 했었고 그리고 또 ICN에서 골프웨어 핏 그 모델 대회에서도 2등 했었고 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한복 모델 대회에서도 네. 1등 했었고 네. 뭐 그런 미인대의 경력이 많아요. 다행히도 아버지께서 큰 키와 긴 다리를 주셔서 제가 그리고 다리 길이가 보통 사람보다 길대요. 평균 남자 신장 180cm가 갖고 있는 다리 길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자랑 죄송해요. 축복받으셨네요. 타고난 그 가정교육 플러스 이 긴 다리까지 물려받으셨고, 그리고 아까 웹드라마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작품들은 다 중국어로 좀 연기를 하는 건가요? 네, 두 작품 대표작은 중국어로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로 연기하는 부분도 몇 마디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그 죽여주는 여자는 다 한국어입니다. 거의. 아, 그렇군요. 근데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그 역할이 다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귀신 역할도 왠지 잘할 것 같고 그 죽여주는 여자의 주인공 여자 역할도 왠지 잘 하실 것 같다 이런 딱 느낌이 드는데요. 오랜 시간 이렇게 활동을 이어오신 데는 또 남다른 어떤 힘, 에너지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오랜 시간 꾸준하게 이어올 수 있었던 힘, 원동력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제가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 왔는데 그때 뭐 사드도 있고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고 이제 좀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준 건 부모님이 아닐까. 저희 아버지가 정말 격려를 잘하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은지야, 너는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단다 하면서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만들고 좋은 행동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좋은 인성을 만들고 좋은 인성은 성공으로 가게 한다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교육도 꾸준히 해주셨고 그렇게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교육을 해주셔서 그게 많이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가정교육과 긍정적인 이 마인드 세팅,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혜 씨 가정교육을 받으셨다니. 네. 굉장히 좀 보수적인 집안에서 성장하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보수적이진 않은데, 저희 어머니는 좀 이렇게 뭔가 재밌으세요. 좀 유머러스하고 재밌는데, 이제 아버지가 살짝 보수적이신데,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가정교육을 조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빠랑 저를 항상 칠판 앞에 앉혀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교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저는. 정말요? 보기 드문 그런 요즘의 가족 모습인데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예의 바르게 그러면서도 좀 긍정적으로 잘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신데 또 주로 뭐 주력하고 있는 활동이 또 따로 있으실까요? 주력하고 있는 활동은 제가 이제 글로벌 인플루언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이제 베트남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지금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일본 인플루언서 친구들과 콜라보로 제작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올린다던가 틱톡이나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현지 인플루언서들과 교류를 한다던가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조금 더 이제 글로벌로 저희가 진출을 해서 제가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그리고
저희 동생들 조금 이끌어서 같이 함께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좋은 사업체를 같이 만들고 같이 하나의 좋은 컨텐츠도 같이 만들어서 그걸로 또 광고도 받고 유튜브 채널도 조금 더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오, 포부가 남다르신데요. 거의 또 사업가 마인드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 밖에도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될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또 다른 계획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만의 상품을 조금 만들고 싶어서 최근에 이제 저희 팀들, 인플루언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요즘 상품에 대해서 이제 구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상품들을 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면세점에도 사실 지금 하는 브랜드가 몇 개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이제 브랜드 사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끔, 원래 이제 배우들도 배우 활동하고 인플루언서 활동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는 게 아무래도 그런 브랜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사업에도 제가 조금 확장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주 듣고 있는데 말을 엄청 역시 잘하셔가지고요. 말하는 것도 배우고 싶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사고하는 방식도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좀 평상시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인드 세팅할 수 있는 어떤 방법, 팁 같은 것 좀 있으면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실 그런 이제 마인드 세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MBTI 요즘 되게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MBTI에서 이제 그 성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ENFJ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E랑 같이 있으면은 I분들은 되게 뭔가 기빨린다 막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I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E 성향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뭐 사교 활동이나 교류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뭔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좀 활발한 그런 마인드를 조금 배우면서 서로 이제 활동을 조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으로 아버지께 긍정적인 그 마인드가 이제 있겠지만 이제 사실 요즘 분들이 그렇게 뭐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요. 사실 요즘 제가 여행 컨텐츠를 조금 많이 찍고 있다 보니까 여행을 가는 걸 추천드려요. 여행을 가서 자기만의 시간도 갖고 명상도 하고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풍경을 보다 보면은 그만큼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도 가면서 뭔가 마음의 힐링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고 또 활발하고 긍정적인 그런 지인들과 어울리면서 뭐 본인의 좀 텐션도 끌어올리는 이런 방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눴는데요.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 좀 못다한 이야기라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네, 저는 현재 이제 글로벌 인플루언서로서 2025년도 꾸준히 달려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제가 앞으로는 제가 이제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 컨텐츠 사업에 조금 집중을 할까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저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배우 은지 언니 활약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의 그런 기부 파티나 행사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요번에 1월 3일에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 인플루언서들의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부 파티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은지 언니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앞으로의 포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배우 이은지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 또 강남구의 삼성, 대치, 청담동.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잠상대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최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최근 서울시가 이른바 잠상대청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물론이고 거래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부동산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8%라면 적지 않은 폭인데요. 왜 이렇게 이 지역이 주목을 받는 걸까요? 네, 핵심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강남권은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가 우수해서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갭 투자가 다시 가능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과 같은 대표 아파트 단지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가격 상승, 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현상일지 아니면 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현상일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전문가들은 규제 해제가 강남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등 추가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이에 따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도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강남권 핵심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모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 강남권 부동산 다시 들썩이게 되는 건데요. 이 추가적으로 규제가 더 완화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부실 부동산 PF 이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해 이 마련한 플랫폼에서 첫 매각 사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플랫폼 구축 한 달 만에 성사된 매각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에 첫 매각이 성사된 곳은 지방에 위치한 물류센터입니다. 이 사업장은 이전에 캠코의 공매 플랫폼인 온비드를 통해 세 차례 공매가 진행되었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의 PF 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해 매물로 올라오면서 매수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결국 대주단 대출 금액 대비 72% 수준의 가격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일단 첫 매각 사례가 나타나게 되면서요. 이 다른 부실 PF 사업장도 정리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현재 추가로 매각을 진행 중인 곳도 있을까요? 네, 수도권에 위치한 상업시설 한 곳이 현재 매매 계약 체결 직전 단계까지 와 있고 이 외에도 총 8, 9개의 사업장, 약 4천억 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거래 당사자 간 구체적인 가격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보 공개 플랫폼이 지난 1월 22일 구축된 이후에 설 연휴를 제외하면 사실상 3주 만에 첫 매각 사례가 나온 것이라 금융당국도 빠른 성과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실 정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금융당국은 PF 부실 정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PF 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한 매각 활성화입니다. 이번 달 말에는 1조 원 상당의 추가 사업장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고 투자자들과 건설사들이 원하는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매각 설명회도 열릴 계획입니다. 또한 부실 정리가 지연되는 금융사에 대한 현장 검사도 강화됩니다. 금감원은 이미 PF 대출 취급 규모가 큰 10여 개의 저축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부실 PF 대출 정리를 독려한 상태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부실 정리가 늦어지는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검사에도 착수할 방침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흥미로운 두 가지 부동산 이슈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경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효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주제 알려주시나요? 네, 요즘 대형마트에 가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다이소 매장이 입점된 걸 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들이 가성비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다이소를 유치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에 다이소가 속속 입점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수가 전국적으로 30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소가 제공하는 제품군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단순한 생활용품 위주였다면 이제는 계절별 트렌드 상품, 미용 제품, 주방용품, 심지어는 전자기기 액세서리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인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에 다이소가 입점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롯데마트는 84%, 홈플러스는 43%나 다이소 매장이 입점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마트의 경우는 17%인 26개 점포에 다이소가 입점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입점만 아니라 매장의 형태와 크기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마트 의왕점, 스타필드마켓 죽전 등 일부 매장은 기존 매장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초대형 다이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넓어진 공간 덕분에 더욱 다양한 제품을 즐길 수 있어 쇼핑의 재미가 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소가 대형마트 안에도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쇼핑의 요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프리미엄 아울렛 안에도 이 다이소가 입점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부산에 있는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전체 입점 매장 중에 두 번째로 넓은 규모의 매장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측에서는 원스톱 쇼핑을 위해 다이소를 입점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명품 브랜드가 주를 이루는 프리미엄 아울렛에 다이소가 들어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고급 쇼핑과 가성비 쇼핑을 한 곳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이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이소가 단순히 저렴한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요. 다양한 유통 채널과 협업을 하면서 더욱더 전략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네, 다이소의 매출 증가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2014년에는 전국에 970개 매장이 있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1,519개로 늘어났습니다. 10년 동안 56%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매출도 2022년 2조 9,458억 원에서 2023년 3조 4,60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에는 4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다이소 매출이 무려 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장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품목 다변화와 프리미엄 상권 진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성장 속도가 엄청난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다이소의 성장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성비를 극대화한 가격 전략입니다. 다이소는 1,000원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가격대 덕분에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빠른 트렌드 반영입니다. 시즌별 인기 상품을 빠르게 출시하고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 상품 구성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유통망 확장 전략입니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대형마트나 프리미엄 아울렛, 주요 상권의 초대형 매장까지 진출하면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이소의 전략이 치밀한데요. 앞으로도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도 더욱더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요즘에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빗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NH농협은행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KB국민은행으로 실명 계좌 서비스를 바꿨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요즘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만큼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간의 관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되려면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실명 인증 계좌를 은행에서 제공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빗썸은 NH농협을 통해 실명 계좌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KB국민은행과 새롭게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제는 농협은행에서 국민은행과 계약을 성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빗썸은 기존에 이용을 하고 있던 NH농협은행에서 굳이 KB로 옮기게 된 걸까요?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은행 간의 경쟁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보안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과의 협력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계약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NH농협은행은 기존 고객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어떠한 협력을 맺고 있을까요? 네, 현재 국내 4대 주요 은행의 협력 관계를 보면 KB국민은행은 빗썸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NH농협은행은 여전히 업비트와 제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코빅과 협력 중이며 우리은행은 중소형 거래소들과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력을 점점 더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은행들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시장 더욱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네, 앞으로 은행들이 단순히 실명 계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안 강화와 리스크 관리,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까지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1거래소 1은행 정책을 유지하면서 중소거래소들은 대형은행과 협력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가상자산 시장과 은행의 변화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이슈도 더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신선 과일 가격이 급등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이로 인해서 가격 부담을 느꼈는데요. 냉동 과일 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게 된 건지,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요즘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과일이 굉장히 비싸다고 느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지난해 냉동 과일의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3년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냉동 과일 수입량은 약 8만 톤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7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과일을 구매하려고 보면은 가격이 꽤나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냉동식품 찾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체감이 되기는 하는데요. 왜 이렇게 늘고 있는지 이 이유도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가장 주된 원인은 신선 과일이 이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 이유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신선 과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8%에서 시작해 2023년에는 16.9%까지 급등했다고 합니다. 겨울철 많이 소비되는 딸기와 감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와 달리 냉동 과일은 대량으로 수확한 후 가공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마트에서 판매되는 수입 냉동 딸기의 가격은 국산 신선 딸기보다 4분의 1 가격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선 과일보다 보관이 편리하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신선 과일값 지금의 추세대로 계속해서 오르게 된다면 냉동 과일 시장도 점점 더 커지게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냉동 과일뿐만 아니라 냉동식품 전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냉동 치킨과 냉동 피자 같은 가공식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냉동치킨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냉동피자 시장도 2배 이상 가까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것도 이 생활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변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 1인 가구가 워낙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 증가와 간편식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맞물려서 냉동식품의 소비가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냉동식품이 신선식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신선도 유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냉동 과일이나 가공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냉동식품 시장도 꾸준히 성장 중인데요. 지난해 약 600조 원 규모였던 글로벌 냉동식품 시장이 올해는 710조 원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선 과일과 냉동 과일의 가격 차이 만약에 더욱더 벌어지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에서 냉동식품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더 많은 품목에서 냉동식품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냉동식품에 대한 인기 나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유익한 경제 이야기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효빈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를 알려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기술이 경제를 바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액침 냉각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경제를 바꿨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와 그리고 액침 냉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액침 냉각과 기술과 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액침 냉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요,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경제 기술 뉴스입니다. 자, 요즘 가장 큰 화제가 된 기술과 경제 뉴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 블랙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액침 냉각 도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웰이 대용량 서버 렉에 설치될 경우 심각한 발열 문제를 일으켜서 렉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따라서 이러한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액침 냉각이 등장한 건데요. 액침 냉각은 전자기기를 절연성 액체에 담가 열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냉각 방식으로 기존의 공기 냉각과 그리고 수냉식 방식과는 높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술 도입에는 초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을 선택할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액침 냉각 기술 개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도 이 흐름에 따라가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GST는요, 국내 상장사 중 유일하게 이상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K-엔솔도 있는데요. 글로벌 액침 냉각 솔루션 1위 기업인 서브머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유지보수 비용은 적고 정제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워트가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칠러 개발의 경험을 살려서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환경 제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주목할 만합니다. 네, 새 기업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곤 했는데 왜 이슈가 됐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이번에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액침 냉각 기술 어떤 것이고 또 이 기술이 어떻게 경제를 알아보는 챕터인데요. 이번 주 기술이 바꾸는 경제 알려주시죠. 네, 앞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액침 냉각 기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액침 냉각이란 전자기기, 특히 데이터 센터나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 부품을 비전동성 액체에 직접 담가서 냉각을 하는 기술을 말하고요. 기존의 공랭식 냉각 방식과는 달리 액체를 통해 열을 직접적으로 흡수하여 효율적인 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정기적으로 비전동성이면서도 열 전도율이 높은 특수한 냉각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자부품이 액체에 직접 담기더라도 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액침 냉각 기술 다양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야에 좀 적용이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처음에 엔비디아만 들어서 엔비디아만 적용이 되는가도 궁금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데이터 센터가 있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고 합니다. AI와 빅데이터의 발전으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죠. 액침 냉각을 도입하면 기존 공랭식 대비 냉방 전력을 약 93%나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게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다음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에도 활용이 됩니다.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핵심은 바로 배터리의 열을 줄이는 것인데요. 액침 냉각을 통해서 배터리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은 성능 향상과 그리고 수명 연장, 화재 위험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선박용 에너지 저장 장치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SK 엠무브는 선박용 ESS에 액침 냉각 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액침 냉각 기술이 가져오는 이 경제적 영향 그리고 또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네, 전망 또한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액침 냉각 기술의 도입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경제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경우 냉각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크게 줄여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더불어 환경적인 이점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지 성장 가능성, 이 전망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글로벌 액침 냉각 시장은 2022년 약 3.3억 원에서 2030년 약 2조 3천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평균 24.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요. 관련 기술 개발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그리고 GS칼텍스 등 국내 대기업도 액침 냉각 기술에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액침 냉각 기술 이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들리곤 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전도성을 활용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시장 전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번 주에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용어인가요? 네, 용어는요. 제가 그대로 액침 냉각을 들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억하시 좋게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액침 냉각은요. 전자기기를 전기가 통하지 않은 비전동성 액체에 담가서 열을 효율적으로 식히는 냉각 기술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셔서 기억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기술과 경제가 만나는 어렵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내용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임나연 아나운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그래도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액침 냉각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뜻과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이어서 이러한 냉각유, 액침 냉각에 들어가는 냉각유는요. 높은 열 전도율을 가져서 전자기기의 발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기술은 데이터 센터의 서버 냉각,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의 열 관리, 선박용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알기 쉽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기술의 원리, 또 적용할 수 있는 분야, 경제적인 영향과 시장의 전망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에너지 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 또 친환경적인 이점까지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찬 정보 전해주신 임나연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화인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인 아나운서 매주 이제부터 축제, 전시, 핫플 모두 다 알려주신다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이제 2월 말이 지나가고 봄을 기대하게 만드는 3월이 다가왔는데요. 봄하면 또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축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축제 혹시 어떤 건지 예상되시나요? 일단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야외에서 하는 축제 같은 걸 것 같은데 이제 꽃 피는 시기잖아요. 맞아요. 꽃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바로 개최되는 꽃축제 제가 가져왔는데요. 2025 광양 매화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매화축제라고 합니다. 먼저 매화는 잎보다 꽃이 먼저 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름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서 조매, 설중매, 동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꽃의 색에 따라 청매, 백매, 홍매라고 구분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매화 개화 시기는 지역별로 차이가 조금 있지만 주로 2월 말에 개화를 시작해서 3월 초중반에 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화는 이렇게 봄맞이 빠르게 볼 수 있는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듣기만 해도 매화의 풍경이 연상되는데요. 그럼 이 축제 이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본격적으로 이 매화축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양 매화축제는 올해로 24회를 맞이했는데요. 섬진강변과 청매실 농원을 중심으로 해마다 100만이 넘는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축제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10일간 진행되고요. 매화 피는 순간, 봄이 오는 시간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K문화의 원조인 사군자 테마관을 운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장을 위해 축제장 유료화, 차 없는 거리 등을 장착화했습니다. 또 눈길이 끄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광양 매화마을이 선정된 겁니다. 이미 2013년에 선정됐었는데 다시 한번 선정되면서 한국 대표 관광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한국관광 100선 탐방 이벤트, 메도리랜드 체험존 운영, 메도리 굿즈샵, 매화랑 2박 3일 등의 콘텐츠들도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매돌이 이름부터 너무 귀여운데요. 그렇죠. 네, 놀러 가면 하루 종일 이곳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면 몇 시부터 언제까지 즐길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축제 시간이 그래도 꽤 긴 편인데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매표소는 5시에 마감이 되고요. 아침 일찍 가셔서 그래도 오랫동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료도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에는 입장료가 무료였지만 작년부터 유료로 전환됐습니다. 성인은 5,000원, 청소년은 4,000원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유료지만 입장료 환급 혜택이 있습니다. 이 입장료 전액은 축제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요. 현장 부스나 인근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 사실상 무료 입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 환급이 된다고 하니까 부담도 안 되고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 매화마을의 주요 이제 포토샷은 홍쌍리 청매실 농원인데요. 그래도 이 행사 메인 무대는 매화 문화관 앞에 설치된 주 행사장입니다. 화면과 같이 일자별로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개막 날에는 식전 공연과 개막 행사가 진행되고요. 매화 버스킹 공연, 광양시립예술단 공연,
나도 가수다, 관광객 노래자랑 등 참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주말 프로그램으로 매화길 만보 걷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타임테이블 보니까요, 너무 매일매일 다르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느 시간대에 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타임테이블 외에도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광양시 캐릭터, 이 메도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메도리랜드 체험존은 스탬프 투어, 메도리 포토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가는 가족분들이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도리 굿즈샵도 있는데요. 일 판매 수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 축제장에 도착하신 뒤에 빠르게 기념품 샷에 가서 이렇게 선물을 한번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섬진강 요트 승선 체험도 있습니다. 10시부터 3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체험비가 무료니까 이것도 꼭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연계 행사로는 섬진강 별빛 스카이 야간 개장 등도 있어서 밤에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매화 축제입니다. 이외에도 먹거리인 매실다마 광양도시락, 광양 맛보기, 매실 하이볼 체험 등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이 메도리 캐릭터가 굉장히 귀여운데요. 저는 이 광양을 들어는 봤는데 한 번도 안 가봐서 어떻게 가야 좀 편하게 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광양을 대중교통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버스로는 광양 터미널에서 이제 내려서 시외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면 편하게 가실 수 있고요. KTX는 순천역이 가까운 편입니다. 자차로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둔치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반대 방향인 남도대교 방면에서 진입 시 섬진강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축제 기간 내내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뉘어 운영되고요. 1구간은 평일 주말 모두 운영, 2구간은 주말만 운영됩니다. 이 셔틀버스는 둔치 주차장과 소둔치 주차장에서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둔치 주차장 왕복 셔틀버스는 오전 6시 10분경에 출발하고요. 소둔치 주차장 왕복 셔틀버스는 7시 10분경에 출발하니 이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화인 아나운서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이 축제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인 아나운서만의 이 축제를 잘 즐길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뭘까요? 네, 이 축제장 안내도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 매화꽃을 감상하면서 걸을 수 있는 이 코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편한 운동화를 꼭 신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사로가 있는 구간도 있고 산책이나 트레킹 코스를 즐기실 분들은 특히 더 꼭 편한 신발 착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아직 일교차가 심한 편이니까 이를 대비해서 가벼운 겉옷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봄꽃 중 가장 먼저 즐길 수 있는 매화꽃 축제, 광양 매화축제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 이른 봄바람 맞으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양 매화축제 듣기만 해도 정말 설레는 기분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박화인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새해 인사를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됐습니다. 3월 3일까지는 짧은 연휴가 있으니까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